세상의 모든 스타트업 이야기, 우리가 궁금한 스타트업의 이슈 토크쇼 이슈스 스타트업 털어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반장입니다. 네, 이슈스 막내 상디입니다. 네. 2020년 성과를 내고 싶은 군씨입니다. 네, 링고입니다. 2020년의 남자 이타코입니다. 1월 18일 토요일 날 4시부터 6시간 약 2시간 정도 공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1시간 정도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방송에 공개되는 음성을 녹음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은 비공개, 참석하신 청취자분들만 들을 수 있는 엄청 익스클루시브한 컨텐츠를 제공할 거니 좋다, 표현. 네, 많이 참석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소정의 상품을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된다고 하면은 소정의 상품도 제공하려고 하니까 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뭐 댓글에 많이 얘기하셔서 끝나고 뭐 뒷풀이나 이런 것도 계획은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으니까 네. 오시면은 그래요. 참석해 주셔서 재밌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참여 신청은 이벤터스 홈페이지에 스타트업 치시면 저희 링크 나오니까 한번 보시거나, 또는 팟빵이나 오디오 클립에도 저희가 링크를 달아두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20년의 남자는 뭐예요? 그 느끼한 발언은 뭐예요? 느끼하다니요. 이건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지금. 뭡니까 그게? 그래서 이게 202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작년을 좀 반성을 해봤을 때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제 갈림길이 있었는데, 인생에 갈림길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느 선택도 크게 하지 아니하고 약간 좀 그 갈림길 앞에 좀 앉아있지 않았었나. 그래서 뭐가 됐든 선택을 해서 뭔가 2020년이 나중에 또 제가 자서전을 쓸 때 새로운 챕터의 시작. 네, 새로운 챕터의 시작에서 2020년이 좀 큰 의미를 갖는 해로 만들어보자. 나름의 다짐입니다. 2020. 네, 2020. 좋지 않습니까? 2020 원더키드. 그렇죠. 자서전은 직접 쓰실 건가요? 그럼요. 저는 자서전을 죽기 전에 제가 직접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읽은 책이 그 레이 크록이 쓴 사업을 하는 것, 이 책인데요. 그 직접 쓰셨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좀 호불호가 좀 갈리는 책이긴 한데, 그래도 좀 어떤 측면에서 호불호가 갈려요? 자기 자랑이 있어서? 그 책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또 다른 분께서는 좀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었다 하시는 것도 있고, 또 심지어 재밌게 읽은 저조차도 이분 약간 그런 꼰대끼가 있다. 라떼 말이야. 그리고 좀 자활자찬도 좀 심하다. 그래서 역시 사람은 자기 어떤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게 되다 보니까. 근데 또 그런 자기 확신이 있어야 밀고 그래요. 나갈 수 있어요. 근데 해외에서는 요새 뭐 최근에 웰다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죽음에 대해 준비 많이 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 중에 일환이 약간 자서전 쓰기가 있대요. 그냥 자서전이란 게 뭐 내가 성공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일대기를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거죠. 솔직히 자서전이란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자기 어렸을 때 뭐 했고. 근데 그걸 그렇지. 약간 난 잘난 사람이 어렸을 때도 반에서 1등 했어. 좋다. 그러다가 뭐 사업을 한번 잘못했는데 뭐 하다가 역경을 딛고 일어났어. 성공했어. 약간 이런 얘기다 보니까 보통. 근데 일반 사람도 충분히 그렇게 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좋은데요? 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어떤 돈적인, 아니, 지위적인, 위인들. 그렇죠. 그런 분들만 자서전을 쓴다고 하는데, 왜 시장에서 만나는 우리 상인 여러분들도 내 인생을 펴면 진짜 맞아요. 소설책 2권이야 이런 식으로 맞아요, 얘기할 맞아요. 만큼 스토리가 많으니까. 그런 좋은 컨텐츠화해서 얘기인데요? 남기는 건 정말 값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의 남자가 되겠다. 지금 저는 성공을 해서 쓸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인쇄 많이 받고 쓸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웰다잉은 유소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근데 자서전? 이제 그런 그쵸, 인식을 그러니까 바꾸는 게 제가 웰다잉 말씀드린 프로젝트 게 아닐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뭐 웰다잉이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 과정 프로그램 중에 맞아요. 그런 게 있대요. 네. 좋은 거 같아요. 유서랑은 자서전 좀 쓰기? 개가 다르죠. 유서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사후에 이렇게 처리해라라는 약간 그런 전체적인 얘기인 거고,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 같은 경우 내 인생을 한번 복귀해 보고, 그쵸. 또 이렇게 그 뭐 가르침이 될 수 있는, 뭐 실패한 것도 충분히 가르침이 될 수 있는 리소스가 되니까. 회고.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스 청취자 여러분. 팟캐스트 방송 트렌드 리더스를 진행하고 있는 자몽입니다. 최근 배달의 민족이 4조 원이 넘는 금액에 매각되며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를 모르고선 경제를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요.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이슈스 방송과 함께 앞으로 3년 제2벤처붐이 온다 책을 추천드립니다. 전세계 스타트업 동향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스타트업에 이직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2020년의 첫 독서, 최고의 스타트업 입문서, 앞으로 3년, 제2벤처붐이 온다로 시작해보세요. 군시님은 목표를 이루고 싶다고 하셨나요? 아, 네네. 성과를 내고 네네. 싶다. 자, 그 어떤 얘기인지 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압박이 좀 강하나요? 아니 회사에서는 성과를 내요. OKR을 달성하지 않으니까. 아니, 회사는 뭐 둘째치고 제가 따로 쇼핑몰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맞아요. 네네. 축하드려요. 축하할지 안 할지는 봐야 되는데 상반기 모델을 내로- 직접 하시나요? 아니 저는 모델 그래서 알아. 시장 조사하시고 잘 잘한 갔구나. 거야. 내가 그걸 모르고. 패스트 패션 어떻게 돌아가는지, 스파 브랜드 어떻게 만드는지, 트렌드가 뭔지. 가만두질 않는다. 진짜 가만두질 않아요. 저희가 지금 방송하기 전에 우리 군시님이 최근에 자라 가서 뭐 강남 겨울 향수가 조닝 있다 어떻게 해놨는지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또 감히 그것도 그쵸. 모르고 아니 우리 군시님 시장 자라 가서 가셨는데. 옷을 사세요 이렇게 건방지게 이렇게 시건방을 떨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사장님의 시장 조사 그렇죠. 죄송합니다 좀 잘 봐주세요. 주반장님이 실언을 하셨어요. 제가 너무 얄미워. 근데 타겟층이 성인이 아니에요. 아동이에요. 그러시군요. 근데 뭐 자라 아동비 자라 퀴즈. 퀴즈도 있긴 있죠. 아무튼 그래서요. 이게 잘 런칭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네. 와 신기하네요. 성과 중요하죠. 사실 결국은 성과를 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초반에 안 내면 빨리 접을 거라서 네. 저희가 한번 언급해 드리죠. 그럼요. 저희가 한번 제대로 털어드릴게요. 브랜드 콘텐츠로 해가지고 그 명감 얘기하면서 이제 돈 받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PPL도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저희 설레를 남길 수 없거든요. 저희 또 레벨로가 있는데. 자, 언제 론칭하세요, 근데? 순간 1, 2월 내로 MVP 만들어서 한번 쇼핑몰. 세 명은 2020년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주제가 2020년의 전망입니다, 여러분. 스타트업 업계의 전망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 그 서점 같은 데 가면 그런 책도 되게 많잖아요. 뭐 트렌드 2020, 대한민국 그렇죠. 트렌드 2020에서 저희도 스타트업 트렌드 2020 해가지고 2020년에는 이런 부분이 좀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화두가 될 것이다 아니면 네. 혹은 성장할 것이다 하는 걸 저희가 멤버들이 하나씩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분씩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링고님부터 좀 얘기를 해봐도 될까요? 링고님은 네, 제가 제일 약할 것 같아서 약한가요? 네. 글쎄요. 자, 한번 성지 2020년 방송으로 한번 만들어 보죠. 제가 근데 제가 약하다고 했던 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뭐 주 52시간제가 올해부터 완전히 시행이 되면서 이제 퇴근 이후의 삶 맞아요. 혹은 뭐 저녁 있는 삶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제 뺏는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사실 이거는 이미 작년 2019년도부터 그런 조짐이 보였죠. 네. 조짐이 보여서 그런 조짐들이 이제 2020년에도 계속해서 경쟁이 가열될 것이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네. 뭐 예전에 이 말이 되게 유행했었어요. 나이키의 경쟁자는 닌텐도다. 그렇죠. 이때 이제 핵심은 이제 그 청소년들이 그 여분의 돈이 생겼을 때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 신발에 쓸 것이냐, 게임에 쓸 것이냐. 그렇죠. 운동하러 나갈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이키의 경쟁 상대가 닌텐도다라는 얘기가 한때 이제 경영 쪽에서 많이 돌았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직장인분들에게 시간이 주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평일에 퇴근 후에도 한 2-3시간 정도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렇다면 이 시간을 어디다 쓸 것이냐. 이제 요걸로 좀 포커싱이 맞춰질 것 같고 뭐 이미 작년 2019년도에 제일 핫했던 이제 클래스 101이 어떻게 보면 그런 온라인 취미 클래스 서비스로 한번 이미 치고 나갔죠. 네. 치고 나가서 뭐 올해도 계속해서 순항을 하고 있지 않을까. 특히 그쪽은 이제 교육 쪽이랑도 좀 붙어서 1월 달에 되게 빡세게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네. 이런 교육 쪽은 대부분 그 첫 결심. 나 맞아요. 올해 뭘 해야겠어. 이전 에피소드처럼 이제 네. 새해 결심 쪽에 많이 계열이 비슷하니까요. 그럼 뭐 야나도 이런 것도 더 한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개인적으로 네. 하는 것들. 영어 네. 쪽도 그게 심한데 이제 클래스 101도 이제 1월 달에 발맞춰가지고 올해는 너도 취미 하나 가져봐 뭐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런 지금 굉장히 마케팅을 그러다 열심히 보니까 하고 있고. 여행 서비스들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그쵸, 것 그쵸. 같고요. 맞습니다. 근데 52시간 아마 이번 연도부터 이제
기존에는 300인 이상 대기업만 그렇죠. 해당되다가 이제 50인부터 300인 이하 중소기업. 중소기업까지 됐는데 이게 유예되지 약간은 그러니까 시작인 한데 유예 기간을 준 거죠. 그렇죠. 궤도 기간. 네, 궤도 기간 1년? 1년인가 예. 그래서 확실히 이제 시간을 어떻게 보면 뺏는 거고 사실 전에 막 이제 자기 개발계 쪽을 말씀하시면서 클래스 10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F&B 쪽도 확 클 것 같고요. 이제 술이나 저녁 드시러 많이 가실 것 같고 OTT가 시청률 확 늘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엄청 있어요. 늘겠죠. 그래서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은 뭐 요즘 웨이브 같은 아니면 왓챠 이런 쪽에서 엄청나게 그런 약간 OTT 서비스의 그 시간이 확 늘어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요즘 또 많이 안 나가시는 그 네. 1인 집에 가구, 1인 가구. 1인 가구나 저기 집순이들, 네, 집순이들, 집돌이들. 네, 계시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면 이제 외향적인 분들은 아마 퇴근하고 원데이 클래스, 맞아요. 액티비티? 네, 액티비티 쪽으로 아니면 많이 저희가 전 방송에 얘기했던 뭐 버피 서울이나 트레바리 맞아요. 이런 데 가시겠죠. 운동이나 커뮤니티 모임. 네. 플립. 맞아요. 플립이나 뭐 그런 것들도 도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맞아요. 뭐 와그나 그쵸. 이런 것들도 그쵸. 보니까. 근데 또 저는 반대로 이 52시간이 되면서 아무래도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투잡러. 부동산이나 투자 같은 아. 거에 대한 이제 뭐 그게 클래스 101에서도 들을 수 있겠지만 뭐 이제 뭐 호갱 노노나 이런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래서 최근 뉴스 중에 2030 작은 부자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이나 소도시에 작은 상가들이 엄청 그 뭐라 해야 되죠? 그 올라가는 뭐라고 시세가 얘기하죠? 이제 올라가고 시세가 있는데, 되게 네. 올라간대요. 그게 다 2030의 그 작은 부자들이 그 이제 정보들을 잘 캐가지고 다 올렸다는. 대출 아닌가요? 어? 다 대출. 대출이 물론 뭐 대출. 대출이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는 사실 뭐 야근 특근 이래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었고 뭐 했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이런 것들로 좀 부동산을 공부할 시간도 좀 이제 더 생기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또 워낙 플랫폼이 잘 돼 있어서 네. 직접 그 지역을 안 가고도 정보도 많이 네. 얻을 수 있고 저는 그거 연장선상으로 국내는 사실 아직 좀 미비하긴 하지만 긱 이코노미가 좀 더 활성화될 그쵸. 수 있을 거라는 아, 생각이 그쵸. 들어요. 투잡, 네, 3잡까지 갈 수 있는 엔잡러. 엔잡러들. 맞아요. 와 근데 요즘 정말 배민 라이더스라고 해야 되나요? 자전거로 한 사람들은 라이더스를 부르나요? 그냥 자전거, 킥보드, 개인 다. 자가용 다 포함되는 거예요. 와 요즘 들어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 플랫폼 비즈니스의 사람들의 어떤 뭐 복지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큐들이 많이 리포를 하는 것 같긴 하던데 전 또 반대로 그게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해서 다 숨기는 그쵸. 역기능이 있죠. 미국에서는 아예 AB5라고 기 이코노미가 너무나 사회적 이슈화 되다 보니까 그런 근로자들 보호하는 법안까지 아, 캘리포니아 쪽에선 그쵸. 발의돼가지고 시행되고 있죠. 예.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좀 성숙화되는 2020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들고요.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한 법이 생겼대요. 저도 봤는데 아직 시행은 뭐 6개월인가 1년 뒤부터 하는데 그 그러니까 배송을 빠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배송 서비스 대부분 기 쪽이 배송이다 보니까 그래서 배송을 너무 빠르게 하는 그런 부분 제한하는 그런 법안까지 뭐 통과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아니, 오토바이나 네. 뭐 자전거나 다닐 때 뭐 칼치기라던가 그쵸. 도로에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가 될 수 있겠네요. 혹시 리스너분들 중에서 이제 킥 이코노미가 어떤 건지 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서요. 좋아요. 킥 이코노미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비정규직 그 아르바이트는 아니고 파트타임 프리랜서? 프리랜서이자 이제 파트타임인 그분들이 이제 직업을 하는 형태를 킥 그쵸. 이코노미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비정규직이고요. 그다음에 파트타임으로만 하시기 때문에 거의 풀타임이 아닌 경우가 많고 그래서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어서 그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대신 이행해주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어떻게 보면 큰 돈은 아니지만 소소한 용돈벌이 조금은 그 이상 가능한 약간 그런 걸 킥 이코노미라고 부르고 그 있습니다. 약간 좋습니다. 프리랜서랑 다른 거는 어쨌든 다른 이름으로는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플랫폼에 한정돼 가지고 하는 그런 프리랜서들을 킥 이코노미를 해가지고 어떤 그런 큰 기업에서 약간 정규직으로 했을 때는 비용 부담이 크고 변동성이 큰 업무 같은 부분을 이렇게 외주화? 그렇죠. 외주화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가 다 좋을 수 맞아요. 있지만 반대로는 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근로자로서의 그런 보호소득. 사대보험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 혜택을 못 받기 맞아요.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좀 이슈가 많은
업계. 근데 뭐- 가장 단편적인 예로는 이제 우버 드라이버들이 이코노미의 일부이고요. 국내에선 쿠팡맨. 그죠. 음. 국내에서는 그쵸. 쿠팡맨. 어떻게 생각하세요, 린고님? 기이코노미 플랫폼 노동자. 그냥 쿠팡맨은 얘기하다 보니까 최근에 그 슈가맨에 나왔던 퇴사자 김영준. 예, 김영준 씨가 쿠팡맨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뭐 불쌍하다 혹은 뭐 옛날에 그 돈은 다 어디 갔어요? 뭐 이런 얘기가 막 오갔겠죠? 그쵸. 이제 김영준 씨가 인스타에 올린 글이 되게 전 인상이 깊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절실해서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걸 그냥 취미 활동으로는 하는 건 아니다. 근데 나는 그냥 이런 일을 하면서 뭐 뿌듯함도 느끼고 뭐 어쨌든 일하는 보람을 느낀다고 올리셨거든요. 그리고 몇 달 일하고 쉬면서 여행 다니고, 여행 예. 다니고 이런 게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기 이코노미를 잘 맞아요. 사용하고 계시네. 맞아요. 긱 이코노미가 약간 최근에 벌어진 일이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혹시 그 나 다니엘 브레이크 찍은 켄 로치 영화? 감독 네네네. 아시죠? 그 감독이 최근에 영화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먼저. 미안해요 리키. 이게 음. 영국의 나 다니엘 브레이크도 영국 배경이긴 하지만 영국에 있는 배달 노동자의 지금 배달 기사도 똑같은 내용들을 영화에 담았다고. 네네. 그거 봤어요. 근데 굉장히 잘 만든 영화라고 최근 보고 맞아요, 싶어서 맞아요. 찾았는데 요즘 관이 없어가지고 영화 아직. 네 지금 그렇군요. 저번 주까지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근데 그런 비슷한 영화들 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버스 운전기사인가 그랬는데 저희가 보통 봤더니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뭐 약간 소득적인 것도 조금 적고 일도 힘들고 해가지고 좀 뭔가 불쌍해 보이고 그분들은 별로 행복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분이 약간 그 버스 운전하는 부분에서 자기 나름대로 그런 성취감도 느끼고 약간 사회적으로 뭐 봉사한다 이런 거 느껴가지고 약간 좀 훈훈한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그래요. 제목이 그런 기억이 안 사회적 나요. 시각을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죠. 그쵸. 특히 이렇게 이코노미라고 해서 이름을 좀 거창하게 붙이긴 했지만 지금 주 25시간이 되면서 사실 좀 노동의 유연성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링고님이 얘기한 거는 상대님이 얘기하는 반대 결의 영화라서 아. 부정적인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걸 뭐 둘 다 있을 수 네네네. 있으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52시간 관련 서비스, 뭐 가장 먼저 얘기했던 교육, 뭐 클래스 101, 그다음에 뭐 F&B 쪽도 강화될 것이다. OTT나 부동산 투자, 그 이외에 플랫폼 노동자, 기획 이코노미와 관련된 뭔가 그런 일자리들도 많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그거랑 좀 연결되는 게 지금 타쿠님이 좀 준비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같이 제가 한번 얘기를 준비한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 딱딱딱딱. 그렇죠? 그 준비하신 게 뭐죠? 간단하게. 네, 저는 2020년 트렌드 전망은 이제 유튜브 커머스가 조금 더 확대될 것이다. 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조금 유튜브 더 커머스요? 확대된다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사실 2019년까지는 사실 저희가 이제 인플루언서라는 이제 표현으로 대두되는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혹은 뭐 종종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커머스 즉 이제 구매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영상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었고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유튜브가 좀 많이 성장을 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유튜버가 되고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대부분의 유튜브 수익은 아직까지는 광고 모델인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브랜드를 갖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그 이커머스 플랫폼에 아예 자기 브랜드 샵을 내서 거기서 또 추가적인 수익을 엄청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와 유사한 형태 아니면은 지금의 인스타그램처럼 일종의 브랜드드 컨텐츠를 해서 거기서 바로 구매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런 일련의 활동들이 비디오 컨텐츠 중심 그리고 아마 유튜브를 중심으로 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유튜브 커머스가 발전할 2020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성직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튜브는 아마 엄청나게 갈림길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큰 회사기도 하고 뭐 구글의 뭐 매출의 한 20%까지 가까이 차지하는 그런 빅비즈니스이긴 하지만 갈림길이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 거기도 약간 미디어 형태잖아요. 뭐 최근에 뭐 JTBC에서 방송까지 했는데 국내 언론까지 거의 위협할 정도로 유튜브가 쫓아왔고 유튜브가 언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거의 미디어 영역까지 빨아들이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그런 커머스 기능 붙인다고 하면은 약간 미디어 부분과는 조금 결이 좀 다르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뭐 거기도 쇼핑을 붙였지만 아니면 중국에 있는 그런 비슷한 V커머스 서비스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걸 탑재하고 왔는데 유튜브는 그래도 나름 그 미디어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커머스를 붙였을 때 과연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기존대로 유튜브를 이해하면서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미디어로서는 기능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 했을 때는 저는 조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그걸 기능을 붙이면은 수익적으로 더 커지고 더 다른 방향으로 비즈니스 확장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데 이걸 붙였을 때는 자기의 기존의 정체성을 잃다 보니까 과연 어떤 걸 택할지 아마 유튜브에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생각을 안 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유튜브 측에서도 뭐 아직까지는 사실 뚜렷한 그런 커머스적 기능을 안 붙인 거는 뭐 제가 지금 타이밍에 말할 정도면 유튜브 쪽에서는 이미 2-3년 전부터 아마 고민을 했을 건데 아직까지 없다라는 거는 뭐 내부적 결론을 내렸거나 안 하는 걸로 아니면은 아직까지 좀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고 있는 거가 쉽지 않은가 아닌가 싶긴 한데 확실히 이제 커머스를 왜 붙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냐면 결국은 이제 커머스를 붙였을 때 더 폭발적인 어떤 수익이라던가 성장이 가능한 거라고 저는 플랫폼을 보고 있거든요. 그 인스타그램도 사실 그래서 더 확정된 것도 있고 물론 그래서 되게 상업적이 된 것 같아서 뭐 일부 유저들이 좀 이탈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커머스가 붙고 안 붙고에서 이제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의 어떤 그 사활이 갈린다고 이제는 생각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만약에 그걸 안 한다? 그러면 아마 틱톡에서는 지금 유사하게 지금 붙이고 있어서 그쪽으로 전환되는 거를 유튜브 쪽에서 향후 2-3년에는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일단은 뭐 기존에 안 했던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서는 뭐 미국에서는 체크아웃이라고 아예 쇼핑 기능을 그렇죠. 붙였지만 지금 뭐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라방 하면서 그렇죠. 라이브 방송하면서 맞아요. 공동 구매 형태로 파는 맞아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국내에서는 브랜드 판매자들이 새로운 유통 채널로 많이 올라왔고 근데 반대로 최근에 유튜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튜브라고 그 호주 뭐 노동자라 하면서 아, 그런 컨셉으로 네네. 라이브 그 스트리머로 하시는 분이 음. 그 자기가 어떤 홈쇼핑 업체랑 같이 콜라보를 하면서 방송을 했어요. 그 홈쇼핑 채널에서도 라이브가 되고 자기 채널에서 똑같은 그 영상을 라이브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방송이 정지되고 계정이 정지됐어요. 왜죠? 그래가지고 엄청 이슈가 있어가지고 결국 정책 위반. 유튜브 차원에서 그 정책 위반으로 인해가지고 정지가 됐는데 결국은 다시 항의해가지고 원래 들어왔대요. 그래서 뭐 그쪽 말로는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에 약간 오류가 있었다. 유튜브가 정말 많은 어떻게 보면 1시간에 20억 시간 정도씩 유튜브 영상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걸 다 관리할 수 없으니 그냥 알고리즘으로 아니면 뭐 보수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오류였다곤 했지만 이게 사람들이 말이 많죠. 왜냐면은 유튜브 그 규정에도 있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방송 내에서 뭐 어떤 쿠폰이나 구매 유도 행위를 했을 때는 뭐 약간 그 제재를 가하다 이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규정이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커머스 붙인다고 하면 그게 빠져야 되는 거고 만약 미디어처럼 계속 운영한다 하면은 기존의 방송 심의처럼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 하는 공중파에서는 방송도 다 심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광고도 다 필터 받고 PPL도 필터 받아서 하는 거를 과연 유튜브가 받으면은 미디어스로 가는 거고 만약 그냥 그런 걸 다 빼버리고 커머스 붙이면 커머스로 가는 거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 같다. 네. 근데 유튜브 커머스가 인스타그램처럼 인스타그램 사진에 클릭하면 바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룹 플랫폼 말고 다른 방식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 한다고 하면 그러겠죠. 인스타그램도 그 페이를 아예 붙여놔가지고 바로 거기서 결제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그건 미국에서 지금 현재 네. 세상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제가 얘기를 지금 하시는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2020년에 방식이 어떤 건지 감이 안 와서. 그거는 유튜브 쪽에서 하실 때 알아서 하시겠죠. 제가 거기까지 아니 유튜브만 아니라 제가 근데 만약에 제가 유튜브 담당자라면은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떡해요? 유튜브 영상에서 지금도 그 썸네일이나 그런 거를 붙일 수 있거든요. 영상 아웃링크를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제 영상 중간에 그걸 아웃링크 나가는 게 좀 문제기는 한데 어쨌든 유튜브 어플이나 웹브라우저로 시청을 했을 때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 그 상품을 바로 클릭할 수 있는 거를 넣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해주고 사실 그 클릭이나 그런 걸 했을 때 뭐 일정 부분 트래킹을 하면서 수익이 얼마나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스타랑은 형태는 비슷할 것 같아요. 뭐 타코님이 이제 콕 집어서 유튜브 커머스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하셔서 이제. 네. 그 상대님도 이제 유튜브 측면에서 이게 가능할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떠나서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커머스 입장에서 기존의 사진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상세 페이지보다는 동영상이 가미된 페이지가 훨씬 효과가 좋다라는 거는 이미 많이 그 입증이 됐던 거고, 그래서 뭐 국내 스타트업 중에는 이제 스타일쉐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앱 내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비디오 커머스적인 측면은 올해도 계속 가속화가 되고 그게 이제 뭐
그냥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오히려 이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만 이제 동영상을 이제 광고를 했다면 이제 스타일 체어처럼 점점 이제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비디오 근데 커머스? 이것도 조심스러운 게 티몬이 사실 이걸 한번 좀 대대적으로 했다가 철회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게 뭐 그만큼 그러니까 리소스 들인 만큼 효과는 없구나라고 해서 약간 발을 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티몬이 했던 거가 비디오 커머스인가요? 홈쇼핑을 말기하시. 거의 홈쇼핑에 가까운 비디오 커머스긴 했죠. 예. 두 개를 다 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티몬이 거의 미디어 커머스란 게 단어가 많이 회자될 때 지금은 너무 한 번 유행이 지나가지고 다시 그쵸. 뜬 상태고 아, 맞습니다. 한창 떴을 때가 한 2015, 16년도 그때쯤인데 더 전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때쯤이에요. 티몬이 그때 시작했어요. 어떤 그래서 거죠? 그때 아마 거의 TF팀 같이 꾸려가지고 아마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TV온이라는 브랜드로 했었고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방송,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라이브 커머스도 하셨고 그냥 말 그대로 비디오 커머스,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구매하는 그 두 가지를 했는데 저도 관련돼서 얘기를 드는 거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생각만큼 아까 말씀하신 생각만큼은 매출이 잘 안 나왔고 어떻게 보면 티몬에서도 그때 한창 새로운 걸 많이 내던 차원에서 새롭게 도전한 건데 그때는 또 시기도 너무 빠르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익숙하지 않다 보니 왜냐면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영상이 이렇게 맞아요. 스트리밍 영상이 활발할 때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그런 맞는 것 부분도 같아요. 있었고 해가지고 지금은 조금 줄인 걸로. 네. 근데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다 보면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음악만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정말 확실히 많은 사람이 영상을 보고 있다. 그렇죠. 심지어 뭐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도 이제는 유튜브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하시니까. 그거 보고 정말 좀 놀랐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2015, 16때 했던 뭐 라이브 미디어 비디오 커머스가 이제는 그 2, 3년 안에 확 이렇게 판도가 바뀌어서 유튜브 커머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변모가 될 수 있다. 단 지금 얘기한 것 중에는 유튜브가 과연 그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구현할지 뭐 이런 거 여부에 대해서 2020년에 한번 지켜보는 것도 지금 그냥 이제 빠르게 한번 yes or no 해볼까요? 투표? 2020년 내에 커머스 미국에서라도 그래요. 커머스 기능을 도입한다 안 한다. 저부터 할게요. 저는 네. 안 한다. 저도 안 한다. 왜 안 한다. 이유는요? 저도 안 한다 할 것 같은 게 구글이랑 그러니까 그 서치랑 분리를 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 검색이랑 분리를 할 것 같아요. 구글 입장에서는. 저는 구독을 좀 더 강화시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 유튜브 프리미엄을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 얻는 수익과 그다음 단순히 광고를 했을 때 얻는 수익을 유튜브에서 가져오는 수익을 봤을 때 구독했을 때 아마도 프리미엄으로 했던 그 유저한테 얻는 수익이 더 유튜브 레드 같은. 그냥 추측성으로 했을 때 그게 더 낫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좀 미디어적인 그런 컨셉에서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유튜브 입장에서는 계속 미디어를 유지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영향력도 가져갈 수 있고. 이유 네. 우리 군수님은요?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서비스 프로그래밍적으로 하면 커머스 쪽으로 넘어가기에 너무 리스크가 엄청나거든요. 왜요? 예를 들어 저희는 단순히 구매를 생각하지만 구매 추적과 배송 관리, 그다음 환불 시스템 그리고 포인트 시스템 하면 쇼핑 시스템이 금융 관련돼서 굉장히 복잡한데 넘어가면 100% 가능성이 있다면 할 수 있긴 있죠. 근데 상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될까 안 될까 시험 테스트하기에는 테스트베드가 너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튜브 내에서 물류 창고를 갖고 아마존처럼 뭐 풀필먼트까지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크리에이터한테 그런 기능을 추가를 해준다라는 거죠. 약간 그러니까 인스타 좀 더 쉽게 탭 정도로. 유튜브 내에서 결제가 완료가 되지 않더라도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커머스로 아니면 넘어갈 수 유튜브 있는 내에 창구를 열어준다. 그렇죠. 그렇게 아니면 일종의 유튜브 내에 그런 커머스적인 요소에 뭐 랜딩 페이지를 만든다거나 만드는 걸 해줄 수 있다거나 그럼 지금 약간 우리 네이버의 그렇죠. 스마트 스마트 스토어 같이 스마트 스토어. 그 정도 가볍게 아니면 아예 그런 기능이 없더라도 유튜브에서 안 넣어주더라도 우리 국내 크리에이터 분들이 자체 쇼핑몰을 조금 더 확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쿠팡에 자기 브랜디드 스토어를 여는 형태가 되는. 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가 진짜 말도 안 되게 거래액이 작년에 엄청 거고 맞아요. 그런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도 맞아요. 티끌모아 태산? 뭐나 다 만들다 보니까 그럼 지금 만일 그게 되면 유튜브의 트래픽은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겠는데요? 왜요? 영상 보다가 계속 리텐션
추가 추천으로 영상을 밖으로 나가니까. 보잖아요. 그래서 아웃링크 어. 되는 게 좀 저도 고민스럽기는 한데 그걸 이제 풀어 나가겠죠. 만약에 한다면. 프리미엄 해놓고 범퍼 광고도 다 밖으로 나가잖아요. 맞아요. 하긴 광고니까. 그러네요. 프리미엄은 또 그걸 보면서 또 광고니까. 동시에 다른 걸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뭔가 장치를 놓겠죠.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과연 구현을 하는 데에 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기존에 있는 걸 포기하고 바꾸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좋아요. 자, 우리 링고님. 저도 뭐 이제 유튜브가 지금은 너무 큰 회사여서 그 정도로 큰 방향성을 트는 행위를 쉽게 하진 않을 것이다. 꼭 유튜버가 오래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진짜 하면 진짜 성지방송이다. 진짜 성지방송. 4대1? 또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제 유튜브는 이제 어쩔 수 없게 틱톡이랑 이제 붙을 거거든요. 네. 올해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붙을 것 같은데 틱톡은 이미 하고 있는 서비스를 그러니까 유튜브 입장에서는 크리에이터를 계속 우리 플랫폼에 갖고 있어야 되는데 락인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저도 유저지만 그러니까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크리에이터 락인도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틱톡을 했을 때 더 그런 형태의 수익이 발생은 맞는 좋고 얘기네요. 그다음에 커머스가 사실 진짜 돈이 돼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커머스로 돈 다 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능을 넣어야 되는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유튜브 코리아 아니면 유튜브 미국 꼭 넣어주십시오. 2020년도에. 기대됩니다. 한번 우리 또 여러분들 같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미국과 한국이 아닌 이커머스가 발달하지 않은 곳에서 서비스 런칭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과가. 그것도 뭐 그것도 의미가 있는 인정이죠. 거죠. 타코님이 인정. 이기신 뭐든 걸로. 인정. 뭔가 유튜브가 뭐 한다고 하면 한다고 하면. 인정. 유튜브 글로벌 투어. 네. 그러니까 유튜브 기사에 유튜브 뭐 이커머스, 뭐 유튜브 커머스, 쇼핑, 뭐 이렇게 뭐 유튜브 뭐 물건 체크아웃. 판매 뭐 이런 거 하면 그럼. 이제 끝이야. 된 성지, 거야. 성지. 된 거야. 우리 리스너분들 캠페인 하나 걸겠습니다. 1년 내내 유튜브 전에 기사 나오는 거 바로 공유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자, 과연 우리 타코님의 예언이 적중할지 또 올해 말에 저희가 영원히 방송은 안 하지만 또 올해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올해 말에 또 어떤 결론이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저는 이게 좀 네. 딱 짧게만 얘기하면은 그 이런 비디오 커머스, V 커머스 관련된 스타트업이 이번 연도였나 런칭한 게 있어요. 작년이죠. 네. 2019년도에 19년? 그립이라고 아마 스펠링이 네이버 그립 GRIP 그립한다. 그립이라고 국내 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죠? 국내 서비스인데 여기가 네이버였나 카카오 개발자 출신 분이 만드신 그런 서비스인데 네. 팀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허.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직은 많이 활성화 안 됐는데 라이브 쇼핑이라고 뜨네요. 네네 라이브 쇼핑 그 비디오 커머스 형태로 하고 계신데 이 어허. 같은 경우는 일반 그 제품 파는 크리에이터들이 실제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최적화돼 있죠. 하면서 자기가 올린 제품을 바로 이 앱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평가가 엄청 좋은데요? 근데 뭐 앱 같은 경우는 완성도가 꽤 높은 것 같고요. 아직은 좀 신생업체다 보니까 크리에이터를 많이 못 모아서 그런데 그래도 꽤 잘 하고 있을 것 같고 만약 그쪽 시장을 계속 커진다고 봤을 때는 최적화된 서비스가 아닐까. 좋네요. 갑자기 이거 들으니까 상진님이 예전에 그 브이라이브 소개해 주시면서 몇 년 전에는 이런 형태의 어플을 만드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다. 그러니까 되게 기술적으로 되게 힘들고 어플 자체도 무겁고 근데 뭐 요것도 이런 것 그립을 나중에 이제 저희 리스너분들께서 보시면은 되게 뭐가 떠오르냐면은 그 브이라이브도 떠오르고 그 예전에 그 정오만 되면 그 퀴즈 푸는 프로 어플 있었잖아요. 잼라이브. 잼라이브랑 약간 비슷한 컨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 형태. 그래서 약간 그렇게 좋아하세요? 생각해보니까 잼라이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가지고. 아니, 최근에는 더 비즈니스 모델 확장해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느낌이 플랫폼. 드냐면 이제는 기술이라는 것이 또 발달이 돼서 이제 이 정도 수준의 어플은 또 약간 뭐 쉽지는 않겠지만 조금은 더 수월하게 만들고 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궁금한 건데 잼라이브 상금을 한 번씩 받아보셨나요? 저도 한 번도 다 틀려서 근데 그게 확실히 5, 60대 분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도 그냥 집에 계시니까 그 시간대 그냥 알람 맞춰놓으시고 왜냐면 좀 재밌잖아요. 그냥 뭔가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뭐 퀴즈도 풀면서 그리고 사람들이랑 얘기도 지식도 하는 얻으면서. 느낌 들고 네, 뭐 어머님이 얘기하시진 않겠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요새 최근에 또 BM도 많이 붙여서 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럼 상금 받아본 사람 저밖에 없는 건가요? 우와 어때요? 뭐 했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럼요. 또 그렇게 그럼 쏘세요. 두 번에서 15,000원 받았어요. 15,000원. 뭐 하셨어요? 뭐 어떤 그
잘 뭐 며칠 동안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한 번만에 그 정도는 못하죠. 몇 번 우승을 해야 되죠. 열심히 하셨나 봐요. 한동안 정말 딱 저도 알람 맞춰놓고 계속 들어갔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공유 주방. 다음은 우리 상디님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공유 주방 관련돼서 뭐 저희 최근에 배달의 민족 그 매각건 그것도 많이 이슈됐듯이 결국은 지금 배달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잖아요. 기존에도 컸지만 아직도 지금 배민이나 요기요 배달통이 차지하고 있는 배달 시장보다 훨씬 더 아직 더 차지할 시장이 많이 남았는데 그리고 또 기존에 자영업자분들이 뭐 임대료나 이런 걸로 많이 시달리셨는데 그걸 좀 해결하고자 공유 주방이라고 한 공간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실제 조리 시설만 놔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배달업체를 붙여가지고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손님을 음식점에 받는 게 아니라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공유 주방이고요. 이게 처음 떴던 게 그 저희가 아는 그 우버 창업자인 트래비스 켈러니 그 약간 성추문 많이 계셨던 분이 공유 주방 클라우드 키친이라고 네. 창업을 하셨어요. 이분은 참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 될 분은 다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이 뭐 최근에 여기에 더 조금 더 투자를 강화하고자 거의 우버 주식까지 기존에 들고 계신 주식까지 거의 다 매각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크게 드라이브 걸고 있고 국내에서는 고스트 키친이랑 그다음 이제 위쿡 이런 데들이 지금 공유 주방으로 하나하나 만들고 있고 이쪽 같은 경우는 뭐 저희도 계속 그 1인 가구 얘기도 하고 주 52시간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뭐 집안에서 요리를 많이 한다기보다는 네. 보통 뭐 저희가 많이 있던 마켓컬리나 이런 데서 시켜가지고 간단히 반조리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간단히 먹는 게 좀 네. 대세고 앞으로 더 커질 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배달 시장도 더 커지고 거기에 맞춰서 자영업자분들이 그동안 비용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을 이렇게 공유 주방으로 형태로 해가지고 비용 절감도 하고 배달이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가 좀 발달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고스트 키친 같은 경우는 3호점까지 나왔고 위국도 꽤 많은 호점 수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누적 투자 유치액이 140억 원이네요. 네, 여기는 거의 투자도 엄청 잘 받고 있고. 그러게요. 투자를 해봤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이 고스트 키친 최정희 대표님께서 또 우리가 좋아하는 배민 마피아 출신이기 때문에 자, 그렇군요. 고스트 키친 말고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거 위쿡. 위쿡도 있군요.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제가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게 다 이제 좀 서울 중심으로 좀 만들어져서 지역 경제에는 좀 도움이 아직 안 되고 있지 않나? 아직 아마 거의 시작이니까. 네. 한동안은 지역으로 퍼지기 힘들 거예요. 왜죠? 지금 이게 공유 주방이 어쨌거나 가능한 건 한시적인 거 맞죠? 그 샌드박스 안에 포함이 돼서 네네네네.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게 샌드박스 말고도 이제 법률적으로 제정이 돼야지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테스트 베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에서. 뭐 식품위생법?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어떤 법인지 모르지만 한 주방에는 사업자가 하나밖에 안 돼요. 등록이 안 되는데 이제 샌드박스 때문에 여러 개가 등록 가능해서 공유 주방이 가능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법률이 어떻게 통과되냐에 정부가 따라서 그건 잘했네요. 샌드박스요? 저는 이제 고스트 키친이라고 이제 고스트 키친이 국내에서 사업명이기도 한데 해외에서는 그 공유 주방을 고스트 키친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고유명사처럼? 네. 클라우드 키친처럼. 네, 클라우드 키친처럼 약간 비슷한 그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 모델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기도 하고. 왜냐면은 사실 이제 F&B 쪽에서는 사실 되게 진입하기가 쉽지 않고 린하기가 쉽지 않았었던 게 그 그런 그 세팅비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쵸. 그 어떤 공간에 임대를 하고 설비를 넣고 거기에 기자재를 넣고 또 그리고 뭐 재료도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때문에 힘들었었던 건데 요즘 또 그 1인 가구 또 우리 대표이신 우리 주반장님 계신 것처럼 1인 가구의 아이콘? 마켓컬리의 페르소나 펭수. 펭수. 그래요. 다 되네요. 정말 전형적인 인간. 돈을 가장 많이 쓰시는 근데 진짜 타쿠님 그 말하고 나서 카톡 프로필에 그 펭수가 있으면 나중에 만나보면 정말 대부분이 결혼 아직 미혼인 여성들이더라고요. 아니 빨리 넘어가죠. 네, 아무튼 그래서 머리 초록색으로 염색해야겠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이런
배달 음식이 확실히 더 커질 것 같기는 해요. 저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일반 우리 일반 프랜차이즈 치킨이라든가 그런 데 포함을 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서만 배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렇지만 맛은 좋고 그렇게 했는데 매장은 따로 없어서 무조건 배달만 되는. 그래도 충분히 그 매출이라든가 의미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반대 의견이어서 좀 끼어들자면 좋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배달이 그 활성화될수록 전 공유 주방이 힘을 얻기가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죠? 배달이 힘을 얻으면 사실은 그 1인 사업자라도 임대료 굉장히 싼 곳에 주방을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평수의 점포에다가 주방 시스템만 최소한으로 갖춰놓고 모든 그냥 그런 판매 같은 거는 배달로 해버리면 온라인으로.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유 주방도 어떻게 보면 공유 오피스처럼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접근성 좋은 곳에다가 그 개개인이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만들어놓고 개개인이 들어가는 건데 배달이 그랬을 때의 장점은 사실 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이제 뭐 공유 주방이 있고 거기서 이제 뭐 음식을 판다 이런 게 이미 사실 강남에는 그 푸드코트들 몇몇 건물 지하에 푸드코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것은 조금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배달이 더 잘 될수록 오히려 공유 주방은 힘을 잃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그래서 요즘 약간 공업 단지가 아닌데 공장들 좀 많은 데 있잖아요. 거기 중간중간에 갑자기 음식 배달업체가 생기는 경우를 좀 봤어요. 한바? 뭐 한바랑 다른 배달이면 한바가 아니야. 뭐 삼겹살을 뭐 구워주는 데도 있고 뭐 보쌈이나 조그마한 업체들, 음식 업체들. 아니 링건님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또 우리 애증의 위어크가 생각이 나가지고 왜요? 제가 위어크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게 거긴 오래 있을 곳은 못 된다. 처음에 이제 사업 셋업할 때 거기 한 6개월 뭐 정도 있다가 나중엔 차라리 오피스를 하나 어디 얻어서 나오는 게 훨씬 더 싸게 먹겠다라고 했었던 그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면서 뭐 그쵸 공유 쪽도 공유 주방 쪽도 거기서 계속 사업을 영위한다기보다는 처음에 린하게 메뉴 테스트 한번 해보고 또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이 좀 다른 거랑은 다르게 이제 음식 배달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그 동선의 그 물리적 제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하면은 싸긴 하겠지만 그만큼 배달에 대한 수요가 적을 테니 뭐 강남이나 서울 도심지에다가 해놓을 수 있으면 배달도 바로바로 되고 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그 비유가 괜찮네요. 위워크처럼 뭔가 좀 갑자기 애증의 위워크가 생각이 나가지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뭐 사실은 처음 하는 사람들이 그런 강남 같은 데다가 아무리 조그만 데여도 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주택가는 진짜 열기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건물 따로 만들어야지. 공유 주방이 좀 활성화되는 것이 2020년의 트렌드라고 생각한다. 네. 근데 일단 뭐 배달 얘기 나왔으니까 카더라를 하나 풀자면 그 최근에 배달의 민족 인수되면서 어쩌면 배달앱 3사가 다 해외 뭐 독일이라고 하죠. 독일 쪽 기업이 거의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어쨌든 배민에 들어가서 엑시트를 했잖아요. 그 돈 가지고 다른 국내에 있는 배달업체에 큰 투자를 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저도 들었어요. 밝히긴 어려운데 들었어요. 국내에 남아있는 배달업체가 또 있나요? 우리? 있죠. 아마 소비자 찾아보시면 청취자도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배민 요기요 배달통 하면 92%라 얘기하거든요. 나머지 8%가 놀랍게도 네이버와 다음이 포함돼 있어요. 아니 그건 그 서비스 그 안에 포함 자체고 그거 말고 기존에 하던 배달 서비스에 투자를 크게 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걸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끝나고 말씀드리죠. 좋습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이제 공유 주방까지 이제 해봤고요. 우리가 또 먹는 거, 또 보는 거만큼 중요한 게 또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자, 우리 군시님 어떤 좀 노스트라다무스 어떤 예측을 하셨나요? 저는 이쪽 분야를 계속 보고 있었던 게 작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할 때 갔거든요. 네. 그러네요. 근데 그때 근데 다시 리스트업을 봤는데 되게 독특한 걸 하나 봤는데 별도로 저는 벤처스퀘어라는 회사를 다시 보게 됐어요. 왜요? 그러니까 보통 한 명씩
누군가 한 명 회사에서 가잖아요. 근데 대표 아니면 거의 C레벨이 가겠죠. 근데 아니면 최소한 장급, 뭐 연구소장이나 팀장이 가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사원을 보는 회사가 한 명 있어요. 그 벤처스케어요? 벤처스퀘어가 그거 아니에요? 그 네, 뭐 스타트업 그 언론. 아니, 언론 맞아요. 약간 미디어 쪽으로 갔는데, 유일하게 사원을 보냈는데, 야, 보통 아무리 사원이라도 나갈 때면 팀장급을 그렇죠. 왜냐하면 또 달아준다거나, 대통령급을 가야 된다는 게 있으니까. 근데 누구 사원이라 돼 있어서 야, 이 벤처스퀘어 이 플렉스는 뭐지라는 생각이 하나 들더라고요. 일을 잘하셨나 보죠. 취재차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취재도 했겠죠. 취재도 했긴 했겠죠. 그 사람. 근데 명단에 있었어요. 회사 명단에. 아니 대표로. 뭐 우리 현 정권의 어떤 반하는 경영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약간 북유럽 그 뭐야 가고 싶어가지고 지원할 수 있죠. 사원에게 네. 복지 차원에서 가위바위보? 제일뽑기. 자, 그러면 이제 벤처스케어는 그렇다 치고 그게 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 2020년 쓸 것 같은 스타트업 의료 업계라고 네. 하셨어요? 그 우선 단순히 숫자로 얘기하면 스타트업이 총 53개, 53개의 업체가 갔는데 카테고리로 나누면 17개 업체가 갔거든요. 근데 저는 17개 말고 카테고리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 AI 카테고리가 있는데 블루프린트 랩이라고 있어요. 근데 안경 맞추는 뭐 AI 쪽이고 플라즈맵이라고 제조로 분류가 돼 있는데 플라즈맵. 네, 거기는 뭐 스마트 패키징 해가지고 멸균기인데 의료용 멸균기거든요. 그리고 젠스웰이라고 있는데 젠스웰. 네, 여기는 제조 유통으로 돼 있는데 유황암 예방 키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한 8개 업체가 더 의료로 제가 보기에는 분류가 바이오 산업으로 가능이 돼요. 그래서 보면 한 약 40%가 그쪽 갔어요. 의료 바이오 쪽이 같이 간 거죠. 스타트업 중에 대단한 거죠. 그럼 이제 대통령이 밀어줄 것이다. 근데 아예 이번 연도에 선언을 했잖아요. 국가 미래산업 3가지 해가지고 네. 바이오랑 AI 아니에요? AI랑 그다음 그 자율주행차 3가지 아예 국가선으로 민다고 했어가지고 네. 바이오는 계속 투자가 들어갈 것 같아요. 계속 투자가 들어갔고 근데 왜 핀란드로 갔지 했는데 놀라운 게 핀란드에서 바이오뱅크법이 통과돼서 전 세계적으로 헬스케어 쪽에 가장 혁신한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좀 복지나 또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어떤 준비를 잘해온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초반 한 2년 법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의료 쪽 좀 완화를 이번 정부 들어와서 계속 했어요. 정책 완화. 정책 완화도 했어요. 아니 복규. 근데 그 서비스 발전법이 가장 큰 거 아니었어요? 그 원격 의료 그게 가장 큰 이슈였잖아요. 그건 아직 해결이 안 됐죠. 그렇죠. 그게 가장 컸잖아요. 그거는 의료계 반발이 워낙 커서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020년에는 어쨌거나 이 정부에서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해라서 이 관련된 에서 뭔가 좀 큰 스타트업이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그냥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에이프로젠이라고 그 유니콘 된 스타트업이 바이오 쪽이었잖아요. 11호 유니콘 해가지고 에이프로젠이요? 네, 에이프로젠 바이오 쪽 스타트업인데 유니콘 됐고. 근데 저희 예전에 뭐 어떤 얘기했는지 뭐 테슬라 상장 얘기하면서 원래 이쪽 바이오 쪽은 상장이나 이렇게 뭐 유니콘 기업 가치까지는 뭐 지금의 얘기를 많이 하는 과거에 유니콘 된 기업들이 많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 셀트리온도 완전 거기 맞아요. 완전 스타트업이었고 완전 벤처였잖아요. 맞아요. 그래 그 서정진 회장분이 만드셔가지고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이오 쪽은 스타트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처음에 그 어떻게 보면 몇 분이서 합심해가지고 만든 기업들이 많죠. 바이오 쪽은. 뭐 저희가 많이 예상하고 한 걸 얘기했지만 공식적으로 그런 전망을 하는 그런 박람회들이 많아요. 그걸 좀 간략히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네. 좀 얘기 좀 미리 해줘요. 줘봐요. 뭐야. 네. 그 세계 3대 보통 가전 정보통신 전시회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얼마 좀 있다가 열릴 건데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보통 그거랑 그다음 2월 달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그다음 이제 하반기 9월에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이 3가지가 어떻게 보면 좀 테크에 한정돼 있지만 요새는 좀 테크에서도 가리지 않고 바이오도 나오고 자동차도 나오고 다 나오기 때문에 거의 뭐 세계 트렌드 전망을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직접 가서 보시진 못하더라도 뭐 후속 기사들이나 이런 체험기를 보시면은 그래도 2020년 트렌드를 전망하는 걸 보기에 좀 수월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소개드렸습니다. 세스는 요즘 자동차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딱 그건 거 말씀하신 게 맞는 거니까 CS의 가장 뭐가 핫하냐를 보면 그의 트렌드를 보는 그쵸.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CES 올해 자동차가 핫하잖아요. 당연히 자율주행 가는 거죠.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CES에서 딱 집약이 되고 그럼 2020년에 쫙 퍼지는 느낌으로 해서 가는 거고 저기 모바일 콩그레스 그 MWC도 되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올해가 아마 5G의 원년이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5G의 딱 원년이기 때문에 이 올해 MWC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또 5G는 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이제 기술 표준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 패권 싸움이기 때문에 그럼 미국이랑 중국이 지금 그걸로 지금 다이다이 뜨고 있는 거고. 아람브라의 궁전의 배경이 처음 시작에 났던 전시 아닌가요? 아람브라 궁전. MWC요? 그래요? 거기 드라마에 스페인이었나요? 나와요? 1화는 못 봐가지고 스페인에서 하긴 할 거예요. 그런 말인 거죠. 현빈이 나왔던 패스하겠습니다. 그 드라마를 안 봐서. 그래서 자율주행차 얘기하셨는데 자율주행차가 이제 그 5G 좋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도 그쵸. 굉장히 발달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건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 컨텐츠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 체험 못하는 거를 좀 하고 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원래 작년에 아시는 분이 그 스마트 시티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데 스마트 시티 쪽도 박람회를 열어요. 그래서 거기도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그런 박람회가 아마 3회차 작년께 3회차가 그랬는데 요번 연도 또 가신다 해서 원래 작년에 가려고 좀 비벼 가려 하다 못 갔는데 아하. 올해는 꼭 비벼 가가지고 좋습니다. 현장에 좀 체험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에피소드 한 편을 그냥 통으로 드릴게요. 근데 그게 11월 달에 해가지고 아직 한참 많이 남아서. 그래도요. 네. 와, 스마트 시티도 굉장히 네네네. 궁금한 부분이고 또 우리나라가 되게 잘하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건축이나 5G처럼 우리나라도 통신 이런 것도 잘하니까 어떨지도 궁금하네요. 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공약 한번 거셨고 또 우리 군시님 우리 방송에 임하는 각오 2020년. 근데 스타트업이 정말 계속 찾아봐도 계속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고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 공부하는 자세로 올 한 해도 재밌게 방송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죠? 뭐죠? 갑자기 수상 소감. 인터넷 쇼핑도 잘 되시길 쇼핑몰이요. 쇼핑몰. 인터넷 쇼핑? 완전 저희가 하는 예측이지 거죠. 마. 거의 그 2000년도 때 기사가 이렇게 처음 나올 때. 세상에 온라인으로 이걸 사? 인터넷 쇼핑의 명가. 쇼핑몰 잘 되세요. 자, 죄송해요. 자, 링고님. 아무튼 한마디를 못해요, 여러분. 자, 저 뭐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목이 메이세요? 뭘 얘기해야 될까요? 저도 사실 회사를 이번에 옮겨서 새로운 회사 다니면서 아마 이전 회사 다닐 때보다는 조금 더 현장에서의 어떤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더 새로운 얘기들. 네, 좀 더 새로운 얘기들. 왜냐하면 이전 회사에서는 제가 약간 고인물이어서 하다 보면 다 옛날 얘기밖에 안 하게 됐는데 라페스. 네,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 마음 새 뜻으로 좀 정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링고님 저편 되게 마음에 드네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아직 1년이 아직 안 됐지만 우리가 처음에 방송을 시작했을 때 그 설레임과 그 열정을 다시 불태울 때가 됐다. 좀 맨날 불태우는데 좀 진부해 주셨나 봐요. 전혀요. 저는 매일 촛불을 마음속에 하나씩 키워와요. 여러분들 촛불이요? 캠프파이어예요. 저는 지금. 진짜. 야, 그러시구나. 네, 제가 그렇습니다. 몰래 봤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이 얘기는 이제 또 저번에 저 상대님이랑 따로 얘기했었던 건데 올해 1분기에는 우리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조금 더 큰 성장을 한번 이루고 보자. 퀀텀 점프를 해보자. 네, 퀀텀 점프를 해보자. 데스밸리를 이제 지날 때가 됐다. 그리고 데스밸리 충분히 오래 있었다. 그래서 큰 점프를 하고 싶고, 근데 그러려면 이제 거인의 어깨에서 또 세상을 좀 약간 도약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또 거인은 저희도.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이제 유명 팟캐스트라던가 어떤 유명 어떤 컨텐츠에 그렇죠. 저희가 한번 또 힘을 빌리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추진력을 한번 받자. 그래서 1분기에는 또 그런 재미있는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인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고요. 내가 거인이다 싶으시면은 연락을 그럼요. 하면 좋으세요. 그럼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아니 저희가 쑥 올라갈 수 있게 허락만 해주시면 조금만 네, 좀 네. 얹힐게요. 네.
조금만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2020년에 사실 2019년 잘한 일을 혼자 생각해 보니까 2분기에 잘한 일은 스타트업 털어주만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는 이제 매년 그 아까 그 목표 잡는 것처럼 올해 뭘 잘했나 이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다른 분기 뭐 잘했는지 알려주세요. 다른 분기 다른 분기 뭐 잘했지? 갑자기 살아나시죠? 궁금해서. 뭐 1분기에는 뭐 운동 계속한 거, 2분기 이거 시작한 거, 3분기에는 자기 뭐 4분기 너무하다. 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사람이 만남과 헤어짐이 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지 않았나? 그래서 자, 여러분 눈물의 방송 하고 싶지 않았는데 갑자기 자, 그래서 올해도 올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에 시작을 했다면 올해는 좀 더 점프를 해야 되는 시기 아닌가 해서 저희가 좀 이 스타트업 방송에서는 좀 독보적인 어떤 부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좀 생각을 활동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제보 부탁드리고 그 리스너분들이 또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일련의 재밌는 이벤트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할 거고 네. 또 저희가 성장해 가는 모습을 또 리스너분들께서도 옆에서 지켜봐 뿌듯하게 주시면서 봐주시면 그래요. 키워가는 느낌으로 약간 저희도 저희 아미가 돼주세요. 그렇죠. 좋다. 그래요. 마음이 좋다. 그래요. 팟캐스트의 어떤 BTS를 꿈꾸는 거, 뭐, 펭수 보세요. 펭수도 그랬더니 뭔가 되잖아요. 이게 뭐 이제. 도심각에서 종쳤던데요? 그러니까요. 발언을 해야 돼요, 놀랐어요. 이거. 자,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하는 2020년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18일 토요일에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 먼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팟캐스트의 BTS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스타트업 털어주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덥다.